그다음에 이제 사고. 자, 이제 위험에서 이제 큰 분류는 끝났고, 거기 이제 불안전한 행동, 이제 불안전한 상태. 지금 흑백으로 나가서 그런데, 그 불안전한 행동, 이제 지금 필기를, 요 있는 내용들은 필기를 좀 줄일게요, 시간 관계상. 불안전한 행동이 이제 대표적인 아까 뭐 말씀드렸던 연쇄성 이론에서도 나오고, 또 쿨트 레빈도 불안전한 행동의 배후 요인. 그 불안전한 행동이라는 게 이 용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이론으로 많이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그 불안전한 행동이 그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조금 파고 들어가면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여기 이제 실무적으로 작은 내용을 이제 담아 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거기 이제 뭡니까? 자치의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하다. 뭐 이렇게 이제 자치생의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자하고 취가 이제 빨간 글자인데 자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에 이제 위에 보시면 인적 요인에서 작업 자세의 자자, 작업 자세, 그다음에 취급 부주의의 취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위험 장소 접근에서 위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기능도 미숙의 기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안전에 동그라미 치시면 자치생의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전한 상태는 이제 물적 요인이죠. 물적 요인에서는 그 복덕방 안에 안전의 그 밑에 그 갈로 안에 있는 안전의 전자는 빼세요. 전자는 지워버리시고요. 복덕방 안에 그 표정이 밝다 이렇게 표지의 지자도 동그라미 없애버리시고 정리의 리자도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암기법이 되겠죠. 복덕방 안에 표정이 밝다. 그래서 복장보호구의 복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방호장치 결함의 방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 미비의 안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표지 미설치 표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정리정돈 미업의 정자에 동그라미 치시면 복덕방 안에 표정이 밝다. 요즘은 복덕방 안에 가도 표정이 별로 안 밝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파트 지금 분양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건설 경기도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그 위축되는 대표적인 이제 이유가 뭐냐면 PF 때문에 그래요. PF가 지금 뭐 20%, 23%고 어떻게 그걸 감당해냅니까? 그렇죠. 옛날에 뭐 8%, 9% 하다가 뭐 한 12%까지 해도 뭐 가능하다고 하는데 20%, 23% 돼버리면 힘들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또 한 몇 년 갑니다. 옛날에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도 뭐 다 위기 겪고 다 했는데, IMF 때도 겪어왔고, 주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전은 앞으로 계속 강화가 될 겁니다. 안전은 계속 강화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다루고 있지만, 전국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엄청나죠? 학교 시설 안전법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기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전 쪽에 그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 엔지니어 활동 주체에 의한 그 안전진단업체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산업안전지도사를 개설을 하시면, 산업안전지도사는 해당이 안 되겠다. 거기에, 그죠? 안전진단업체, 엔지니어 활동 주체에 따른 거 이제 안전진단업체를 이제 설립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 그 앞으로는 먹거리가 무궁무진하다. 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대부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 2종 시설물만 다루었습니다. 그러다가 3종 시설물, 각 지자체별로 3종 시설물을 매월 고시를 합니다. 그렇죠? 자꾸 늘어나죠? 3종 시설물. 3종 시설물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또? 그 밑에 또 분류가 또 있어요. 뭐죠? 아시죠? 사각지대에 있는 거. 취약 시설물, 소규모 취약 시설물, 그것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안전은 점점 더 강화가 될 거예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파트 경기가 너무 위축이 되니까 이제 정밀 안전 진단, 뭐 이제 재건축 판단을 위한 정밀 안전 진단은 지금 이제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유보를 하고 뭐 이제 생략을 하고 이래 하지만 그 외에 그 안전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도 강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번씩들 다들 하시는데, 산업안전지도사는 제가 이제 책을 좀 만들면 할 거예요, 저도. 근데
산업안전지도사하고 건설안전기술사하고요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개념을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공부를 여기 하시면요 산업안전지도사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설안전기술사는 국가기술 자격이죠. 산업안전지도사는 뭐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나 또 뭡니까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이런 것처럼 관세사 이런 것처럼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국가 전문 자격. 국가 전문 자격의 특징은 이제 자기가 개인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산업안전지도사, 국가 기술 자격인 건설안전기술사도 자기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업체를 차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산업안전지도사는 이제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것. 다 1인 1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근데 그러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없이 산업안전지도사만 가지고 내가 사업을 했을 때 경쟁력에서 내가 버텨낼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지금 현업에서 지금 서울이나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지도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건설안전기술사하고 산업안전지도사 같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건설안전기술사를 취득해놓고 나면 산업안전지도사는 그냥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산업안전지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2차 논술 시험이 있죠. 물론 기술사를 가지고 계시면, 유사 종목의 기술사를 가지고 계시면 2차 시험은 면제지만 또 그것도 자신이 너무 자신 과잉을 하면요. 제가 면접에서 떨어지는 건 많이 봤습니다. 저는 면접에서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붙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알거든. 그죠? 떨어집니다. 왜 떨어진 줄 아세요? 자기가 이제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따놨는데 이까지 면접점이야. 그러고 갑니다. 가는데 웬걸 갑자기 저 구석구석에서 물어보거든. 이 토목 전공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터널 공사에 쇼크리트 리바운드가 어떻고 터널의 페이스 매핑이 어떻고 계측 A 계측 B 계측 그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여굴 현상의 요인과 대책은 뭐냐? 인버터 콘크리트와 라이닝 콘크리트의 그 결함 이런 것들. 인버터 콘크리트의 그 결함,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보수 보강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 그건 다 실무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공부 좀 하면 알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스프링 라인이 뭐냐 뜬금없이 딱 물어버리면요, 여러분들 용어 보통 토목 시공 기술사 교재에 있는 용어만 해도 1000몇백 가지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거는 딱 추려보면 한 3, 400가지. 건축시공기술사 용어 교재는 토목시공기술사 용어 교재 중복되는 겁니다. 오히려 토목시공기술사 용어 교재를 공부를 하시고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게 오히려 토목에서 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기계 가동률부터 해서 더 잘 나와 있어요. 건축시공기술사 용어 교재는 조금 약합니다. 토목 문제도 좀 약하고 다만 여기 없는 거 여기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시시하게 마감공사 이런 거 말고 마감공사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직결될 수 있는 거 요즘 초고층 빌딩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양중기술이죠. 양중기술 중에서도 외부에 접하고 있는 외부 커튼월 구조 그런 데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발췌해서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갑자기 뒤통수 맞고 떨어지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술사는 1년에 3번 있지만 안전지도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죠. 그 한 번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 해가 떨려가 이제 이번에 마지막이다 벌써. 6번까지 볼 것도 없이 면접을 첫 번째 떨어지고 나면 두 번째 합격 다 못해요. 오히려 첫 번째보다 완전히 위축이 돼가지고 이번에 떨어지면 끝인데 1차부터 새로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랍니다. 그렇죠. 공부도요. 산업안전지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건설안전기술사 이걸 공부를 하면 논술을 시험 쳐야 될 사람은 당연히 이걸 들어야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3차 면접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논술 시험이 면접되는 사람이라도 3차 면접을 대비해서라도 듣는 게 맞아요. 기술사 자격증 따기 위한 공부와 동시에 면접을 대비하는 거예요. 동시에 대비하는 거예요. 꼭 보면 하나 알고 들으면 몰라. 꼭 요거 하나 따기 위해서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딱 공부할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시스템 안전에서의 위험의 의미.
해저들은 같은 위험이지만 이거는 위험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위험의 근원. 위험의 근원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위험의 근원이나 그런 위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재해가 발생이 될 것인지를 추측해보는 그 예상을 하는 게 바로 리스크입니다. 발생 가능성을 추출해내는 거죠. 그게 리스크예요. 리스크 관리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발생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위험한 그 발생 가능성. 그 다음에 이게 진전이 되면 발생이 됐다. 발생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죠? 이제 피해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피해, 손해를 끼쳤다.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제가 왜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요. 보는 눈이 있어요. 예견할 수 있는 공부를, 그래서 이제 이론 공부를 하고 관리론과 법령도 알아야 되겠지만 기술론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뭐 비근한 예로 뭐 다짐과 안밀의 개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주입이 딱 되어 있으면요. 현장을 한 바퀴 딱 돌면서 독수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현장을. 그러면 그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위험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저드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겁니다. 아까 이제 바닷가 공사 제가 많이 했다 했잖아요. 이겁니다, 바로. 바닷가 공사를, 이거는 이제 진짜 그 사례가 있는데, 보통 그 해안에는 우리 토목에서는 주로 이제 강관을 박죠, 그죠? 강관, 건축에서는 대부분 수직항이죠. 대부분 수직항입니다. PHC, 초고강도 PHC 파일 정도 수직항입니다. 그죠? 수직 응용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선단 지지력하고 부재의 부재력, 그 주면 마찰력, 그것만 딱 계산해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토목에서 이제 일산대교나 뭐 서해대교, 바다를 가로지르는 그런 광안대교나 뭐 네덜란드에 있는 그런 뭐 특수 교량, 그거는 완전 방석을 넓게 깔아가지고 이거 같이 막 움직입니다. 밀물 설물 때 안 부서져요. 근데 그 대신에 우리 한옥하고 똑같습니다. 한옥은 못을 안 쳤기 때문에 전부 다 숭어턱 맞춤, 장부 맞춤, 갈퀴 맞춤 이런 맞춤들을 다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진이나 어떤 외력이 가해져도 이게 일시적으로 변형이 생겼지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 댐은요, 그 이상의 대응할 수 없는 힘이 작용을 했을 때는 갈 데 없이 지성적인 파괴가 일어나겠지만 락필 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움직이다가 다시 자리 가요. 완전 파괴는 안 일어나요. 락필 댐의 장점이 바로 그런 거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옥하고 뭐 그런 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보통 사항을 박잖아요. 근데 사항을 박는데, 강관을 저 바닷물에 염불이 많은데 저기 박어? 그게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제, 피막을 이제 산화 피막을 이제 우리 선박도 다 피막을 하잖아요. 그죠? 산화되면 또 다시 보수 피막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그 피막 양생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철근 같은 경우에, 산화 피막이 형성되어 있죠. 아주 얇은 한 옹스트롬, 20에서 한 65옹스트롬 정도 되는 그 산화 피막이, 그게 이제 대기 중에 산소하고 막 물하고 막 그 유해 요인들이 막 붙어가지고 그게 이제 딸고 따라가지고 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선박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보수 도장을 하고, 이제 건축물에도 지금 다 도입하는 게 전기 방식 기술이 다 도입하고 있어요. 전자기를 불어 넣습니다. 전자기를. 순환을 시키는 거지. 전자기. 그건 나중에 이제 기술론에 가서 또 조금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갈바닉 부식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실제 그 지하 구조물, 바닷가에 있는 그런 지하 구조물들은 전기 방식 기술을 다 쓰고 있어요. 부식 안 일어납니다. 전기를 공급해주면. 철근에. 그 바닷가 공사하는데 강관이 국부 자구를 일으킵니다. 자구를 일으켜요. 밀물때 확 밀려갔다가, 밀려올 때 그 집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입자가 요소 전달하면서 힘이 커지는 거죠. 커지면서 국부 자구를 현상을 일으킬 정도. 예. 만조와 갈수기와 영수기, 만조, 간조, 우리가 이제 토질 주상도에 이제 보링을 하고 그거를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이제 보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집안조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심도별 토질, 지질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공법을 선정한 토공사 공법이나 기초공법을 선정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밀려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강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무처리 강제일 경우에 1년에 약 한 0.2mm 정도밖에 부식이 안 돼요. 단면 손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무처리 강제일 경우에도 그렇다. 그렇게 개념 잡으면 강간 파일을 사항을 때렸다. 강간 파일이 부식이 되려면 1년에 0.2mm, 10년이면 2mm, 100년이면 2cm? 그죠? 그럼 여유를 한 10cm 주면은 되잖아. 지하 구조물은 해체를 못 해요. 해체고, 지금 철거란 말 안 쓰죠. 해체란 용어가 해체로 정의가 됐습니다. 해체공사라고 하는데, 앞으로 해체공사 엄청 많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죠? 해체공사 엄청. 해체공사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안전이 들어가야 되겠죠. 해체 안전.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있어. 바닷가라. 밀물, 설물 왔다. 하천이 있는데 바닷가 근처 방파제가 여기 있어. 근처에 여기 하천이 있어. 지류가 있어, 지류가. 이게 비가 올 때 이만큼 올라갔다가 비 안 오면 또 쭉 내려갔다가 이래요. 또 아침 저녁에 조수 간조만조가 2번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파일을 박아야 돼. 파일을 박아야 돼. 이래 경사진데 여기 파일을 박아야 돼. 여기 도로가 여기야. 한 30m 위에 도로야. 완전히 이거는 뭐 최악의 상황이죠. 부지 여건 자체가. 퇴근을 못했어요, 저는. 불안해가지고. 벽식 슬러리월 할 때요. 여기 여러분 벽식 슬러리월 직경 80cm 직경에 벽식 슬러리월을 해놓고요. 스트러트 공법을 5단을 했는데 지하 35m 굴착을 하면서 5단을 했는데 위에 제일 윗단과 두 번째 단은 더블 스트러트 다 그렇습니다. 윗단은 복공판 깔아야 되니까 당연히 더블 스트러트에 더블 포스트까지 다 걸고 다 해가지고 그 위에 중장비 다 태웠습니다. 크렘셀, 뭐 펌프카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요, 저녁에 퇴근하려고 가만히 있어 보면요, 스트러트를 한 몇천 톤을 갖다가 더블 스트러트로 다 걸고 막 해놨는데도 밤 되면요, 땅땅 소리 난다. 사람 막 돌아갑니다, 이거. 기겁합니다. 내가 책임자잖아. 현장 소장은요, 이거 까물십니다. 이거 경상도 말로 하면 자물십니다, 이거. 한번 땅땅 소리 나면 그때마다 막 찌끔찌끔한 거야.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나도 개척 관리를 했다, 옛날에. 지금은 이제 실시간 개척, 스마트 개척을 하지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데이터로그를 다 심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2주 만에 데이터가 나오고, 뭐, 그 2주 만에 나오는 거 그 사이에 뭐 변이가 생겨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죠? 뭐 한 번씩은 뭐 50mm씩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 도는 거예요. 바로 옆에는 아파트인데. 자, 여기서 파일을 박아요. 파일 장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한궤도. 이 파일을 박습니다. 이렇게. 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해저드가 뭡니까? 위험의 근원은 뭐죠? 여기서 위험의 근원은 뭡니까? 이 그림이 좀 램, 리더, 파일. 리더, 램, 파일. 자, 여기서 위험의 근원이 뭡니까? 위험의 근원. 해저드가 뭐죠? 해저드는 위험의 근원이죠, 근원. 근원은 뭐냐? 바로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파일을 박죠. 그 연약 지반이란 그 자체가 해저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연약 지반인데 그 하천 경사지, 연약 지반이면서 경사지에다가 더군다나 경사지에다가 하천이 있어. 그럼 여기 이 지반은 파일을 박는다는 것은 대부분 그 지반의 자체는 거의 점성토나 점토질, 실트질이나 대부분 점성토에 가깝겠지, 그죠? 점성토라는 것은 점착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인데, 점토, 정확하게 말하면 점성토하고 점토하고 또 개념이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어차피 투수 개수가 상당히 낮아. 거의 불투수성에 가까운 거야. 그러면 다행이지.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투수성이 조금 있었다. 점토질 실트층이라 가지고 조금 투수성이 좀 있다.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연약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위에서 누르지 연약해지죠. 그럼 안밀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100톤이 넘는 장비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연약 집안이면서 경사지에 근접해가지고 시공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해저드다. 위험의 근원이다. 발생 가능성은 전도가 된다. 붕괴가 된다. 붕괴가 되면서 전도가 된다. 그럼 피해가 발생한다. 그럼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이 부분에 뭔가의 방어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제일 약한 방법으로서는 토제를 하거나, 그죠? 토제. 우리 그 토제라고 전문 용어를 써야지. 그건 뭡니까? 그 뭐 현장에 타워 크레인 가지고 이동식 크레인 가지고 이거 그걸 갖다 뭐 항공마대, 톤마대 1톤짜리 담아가지고 톡톡톡 샀는다고 그걸 톤마대라 그래. 톤마대. 야 정말 톤마대도 통하긴 통해요. 말은 그죠? 흙을 포대 담아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직접 하는 걸 임시 방편적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하는 걸 토제라 그러죠. 흙으로 만든 제방.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런 해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공부를 하면 나와. 그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론적인 개념과 현장이 접목이 되지 않으면 이런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안전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격증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현장에서 항상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그걸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요. 나중에 도사 됩니다. 전문가가 돼요. 현장 점검할 때 전문가가 됩니다. 거기다가 자격증 한 개 딱 지어봐. 이제 오리지널 전문가가 딱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인데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기타 천지 아까 말씀 다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간접 요인, 이제 간접적인 요인에 교육적인 요인이 70%다. 70%인데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교육적인 요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아까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어떤 이론으로? 망각곡선. 아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그 그래프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교육은 반복 습숙 효과에 의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시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반복 습숙 효과, 반복 습숙 효과에 의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훈련도 필요하다. 훈련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 현장에 가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정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그러한 안전 체험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로 가닥을 잡아서 정리를 하시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리적인 요인에서는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관리적인 요인 어떤 거? 처음에 우리가 현장이 개설되면 조직을 구성하죠. 조직, 그 다음에 안전관리 규정, 그 다음에 안전수칙.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도, 그 다음에 점검, 작업자 배치, 이런 것들이 다 관리적인 요인에 해당된다. 맞습니까? 요런 건 아예 그냥 머릿속에 그냥 평소에 그냥 뱅글뱅글 돌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거기서 공부하다 보면 다른 거 한 개씩 키워드 하나씩 더 들어가면 완성이 돼. 이거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배치되어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될 직무가 있는 관리자들이 쫙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리자가 있는데 이 내용이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그거요,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한 개도 없습니다.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한 개도 없어요. 그걸 막 일일이 다 배운다. 아유, 저도 못해요. 어떻게 그걸 외워? 그죠?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개념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관리적인 요인. 그 다음 기술적인 요인은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이제 뭐 어떤 설계 기술. 설계 같으면 물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설계적인 뭐 기술적인 요인에서 설계 단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새로 생겨난 2019년도 20년도에 생겨난 게 뭐죠?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가 있죠.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가지고 이행해야 된다. 자, 안전보건대장 종류가 발주청이 제시하는 안전보건대장. 그럼 발주청이 이제 RFP를 이제 제안서를 누구든 제안 이제 입찰 낙찰자가 제안을 할 때 이제 요거를 요구하는 거죠. RFP를 주는 거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제안 요청서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다뤄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설계자한테 이제 오다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발주청이 제시하는 기본 안전보건대장. 그 다음에 설계자가 설계하면서 어떤 시공의 안전성이나 효율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작업의 이제 여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안전성 이제 중점 관리 차원에서 설계에 가미하는 내용이 설계 안전보건대장. 그 다음에 시공자가 선정이 됐어요. 구매 발주 단계에서 시공자 선정이 돼서 낙찰되고, 선정이 됐으면 시공자가 시행하기 이전에, 착수하기 이전에 시행해야 될 게 공사 안전보건대, 이 세 가지.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이와 비슷한 게 또 있죠. 뭡니까?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설계 단계에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 거. 법령으로 다루고 있는 거. DFS. 디자인 포 세이프티. 뭡니까? 설계 안전성 검토. 같은 성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성격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하고 비슷한 성격이다라고 그냥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나오면 꼭 두 개를 다 같이 비교해서 언급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해가시죠? 법을 공부를 했어야 이해가지. 그 공부 좀 하다가 시험 한번 쳐보신 분 혹시 손 내리고 밑에서 살짝 이렇게만 해보세요. 저 혼자만 할게. 손 들으라 하면 안 들어. 손 내려 하면 또 다 들어. 그게 뭐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뭐 한 번씩은 떨어졌습니다. 저도 거짓말 안 못하고. 건축도 저 한 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 한 번 떨어졌어요. 이때는 분위기가 되게 엄숙하네. 조용. 떨어졌습니다. 뭐 떨어진 걸 떨어졌다 해야지 뭐라 해요. 내가 제가 천재입니까? 한 번에 딸랑 붙게.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는 이제 첫 번째 한번 쳐보니까 이제 개념이 잡히더라고. 두 번째 했을 때는 붙었죠. 3개월 만에 치니까 돼? 안 되지. 근데 6개월 만에 됐죠. 그래서 3개월마다 시험 있잖아요. 되게 분위기가 조용하게 엄숙하네. 6개월 만에 됐다 하니까 별로 기분들이 안 좋은 것 같아. 자, 설계, 그 다음에 구조, 공법, 신기술, 이런 것들이겠죠. 기술적인, 엔지니어적인 요소로서는 그렇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정비도 따라가야 되겠죠. 정비. 그런 것들도 다 기술적인 요소로서 요인에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 인적 물적 피해가 수반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 산안법 제정의 이제 목적이 뭐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4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이거지만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산업안전보건법의 성격은 또 뭐냐고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목적은 뭐 그렇고요. 특성은 첫째, 산업기술, 우리가 기술적인 요소도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기술,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을 어떤 반영하는 특성이 있다. 반영. 그 다음에 근로 기준의 성격이 있다. 특성이 있다. 근로 기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로의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럼 세 번째는
기술 수준의 기술을 어떤 기술 표준을 반영한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네 번째가 제일 무서운 거. 산업안전보건법에 우리 고용노동부 들어가 보면 근로감독관이 있죠. 근로감독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법을 집행하고 검찰 송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만큼 룰이 엄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이 법이라는 그 본질 자체가 준수담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수담보의 기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준수담보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다. 거기다가 이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특별법까지 이제 엎어지니까 이제 서로 현장 소장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안전관리자는 빠져나가요. 어차피 사이드에서 지도 조언하는 역할로 끝나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그 해당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하고 그 해당 그 담당자가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참 안타깝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기술자로서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우리가 참 접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 점검을 잘 해주셔야 돼요.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 따셔가지고 자, 이 정도로 합시다.